안녕하세요. 엄마 덕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던 뱀의 아갈에서 빠져나온 여자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내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을 공유해 여러분도 늘 사람을 만나는데 신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요즘엔 교묘한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알게 모르게 주위에 판을 치고 있다죠. 저 또한 그런 뱀 같은 놈에게 콱 물려 인생을 크게 꿀 뻔했습니다. 불가사의한 힘을 빌려 제게 주의를 준 엄마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때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테니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사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셨거든요. 원래 주부셨던 엄만 평범한 집 둘째 딸로 아빠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금술이 참 좋으셨어요. 언니와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구김살 없이 밝게 자랐죠.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집안은 엄마에게 기묘한 일이 생기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또 머리 아프세요? 어느 날부터 엄만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히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마다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과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엄마를 괴롭혔어요.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게 됐죠. 그냥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도 몰라. 낮에 자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 괜찮아지겠지 뭐. 결국 엄만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가볍게 넘기시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문제는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졌고 엄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악몽에도 자주 시달리셨어요. 결국 엄만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던 정신과까지 가보셨지만 그곳에서 타온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아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엔 엄마를 용하다는 무당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 무속인은 단번에 엄마의 문제를 신병이라고 단정지었어요. 무당 팔자야. 더 늦기 전에 신을 받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올 거야. 신내림을 받아야 돼. 저더러 무당이 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이거 순 돌팔이 아니야. 하지만 엄만 강하게 부정하며 무당의 말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곤 염려하는 가족들의 말에 귀를 닫고 해결법을 찾지 못했던 병원에만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환청과 환영은 밤마다 심해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만 귀엽고 큰 변을 당할 뻔하셨어요. 아침 일찌감치 목욕탕에 갔던 엄마가 탕 속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까딱하면 큰일이 나실 뻔했던 거예요. 나중에 듣기로 전날 밤 엄만 꿈에서 강물에 빠진 자신이 큰 변을 당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큰 신내림 받을래. 이 이유 모를 고통에 시달린 지가 벌써 2년째야. 이대로 가다간 내가 정말 당신하고 애들 두고 먼저 눈이라도 감게 생겼어. 이 운명이 끔찍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다면 살아남아야 하는 거잖아.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엄만 결국 다시 무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신내림을 받게 되었죠. 이후 놀랍게도 엄마의 모든 증상이 완화되더군요. 물론 꿈에서 신령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는 일은 계속됐지만 엄만 더 이상 가장 괴로워하던 두통과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지 않게 되셨어요. 엄만 편안해진 얼굴로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만 무당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나이 14살에요. 엄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당을 차려 손님을 받기 시작했고 집에 남는 작은 방엔 엄마의 개인 기도 공간인 작은 신당이 따로 차려지게 됐죠. 그런데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니 이젠 다른 문제가 이어지더라고요. 뭐? 무당?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겠다고? 신병 같은 건 다 헛소리야. 그냥 그건 네 정신력이 약한 거라고. 넌 나약해 빠져서 그냥 사기꾼 점쟁이한테 속은 거야. 동네 망신스럽게 쓰리? 너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오지 마라. 알았어? 누나, 미안한데 난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누나랑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처럼 최첨단 시대로 변해가는 세상에 기괴하게 무당이 뭐야. 아이,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괜히 애들한테 누나 영향으로 이상한 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돼. 세상에 신이 어딨어. 언니 무슨 작기한테 신 거 아니야? 어우, 부정 탈 것 같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가 친척들은 엄마가 창피하다며 우리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린 나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을 찾아가긴 했지만 외삼촌과 이모는 엄마를 여전히 귀신 보듯 하며 기피했었죠. 할머니와 고모들도 우리와 인연을 끊진 않았지만 엄마를 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으면 그 무당 노릇을 꼭 해야 하는 거라니? 에휴,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인지 모르겠다. 애미 너도 마음고생이 심하게 하겠다만 갑자기 아내가 무당이 된 애비나 엄마가 무당이 된 네 애들은 오죽 심란하겠니?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가뜩이나 이 사람 처가 식구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이 됐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애들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도 돼요? 저한테 집사람은 여전히 고맙고 사랑스러운 제 아내고 그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무조건 엄마 편을 들며 엄마를 감싸셨습니다. 그렇게 변한 친척들을 보며 저와 언니도 상처받았는데 엄만 오죽하셨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엄만 그런 친척들, 특히 외가 친척들을 원망 한 번 않고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셨어요. 나 같아도 당연히 무서울 수 있고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명희야, 명주야, 괜히 양가 어른들 원망할 거 없어. 사람 마음은 다 그렇게 나약한 거야. 엄마 옆에 너희들 아빠도 있고 너희도 있잖아. 엄만 그거면 충분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며 저와 언니가 친척들을 원망하는 일을 염려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위해 저도 처음부터 성숙한 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전 많이 어렸습니다. 그나마 언닌 저보단 괜찮았는데 저는 유독 짓궂은 친구들이 절 많이 놀리고 따돌렸어요. 엄마가 무당이 됐다는 소문은 엄마가 무당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동네로 학교로 전부 퍼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전 엄마가 무당이 됐다는 사실이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야, 너네 엄마 무당 됐다며? 그럼 너네 집에 귀신이 아주 드글드글 하겠다. 아니야, 우리 집 안 그래. 아니게 뭐가 아니야? 이 학교 애들 다 아는 사실인데. 야, 귀신 붙으니까 저리 가. 선생님, 김명주 얜 귀신 시인애라 너무 무서워요. 왜 하필 바꾼 짝이 얘예요? 저 짝 바꿔주세요. 존재만으로도 부정탈까봐 무서운 애, 귀신의 집에서 사는 애. 이제 막 중학생이 됐을 뿐 여전히 많이 어렸던 학교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제가 겪기엔 너무 비참하고 서글픈 상황이었죠. 심지어 다른 학교 중학교 3학년이던 언니와는 다르게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학교가 배정되었기에 제가 언니보다 훨씬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엄마, 그 무당 좀 안 하면 안 돼? 집에 저 신당인지 뭔지도 좀 없애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들이 무당집 딸이라고 날 자꾸 따돌리고 놀린단 말이야. 미안하다, 명주야. 엄마가 저번처럼 다시 학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하지 마. 그냥 학교에 오지 마. 엄마 보면 또 애들이 더 놀릴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저번에도 엄마 왔다 가고 나서 선생님이 나 놀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웃음거리만 됐단 말이야. 알았어. 안 갈게.
울지 마, 명주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집에 저 신당은 엄마도 없애고 싶은데 엄만 집에서도 계속 정성을 들여야 돼. 특히 엄마 기운이 너무 세서 계속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해를 당할 수도 있어. 엄마 좀 이해해줘. 저는 집에만 가면 늘 울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나벼락 같은 일이 이제 막 사춘기가 된 제게 일어났나 싶었죠. 어렸던 전 괜히 엄마가 해준 밥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고 집안에 신당도 없애라고 신경질을 내기도 했어요. 엄마가 잘못이 없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땐 그게 잘 제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울적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전 아주 서러운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려 거실로 나왔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던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보, 아무래도 나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잖아. 애가 그래도 철이 들어서 말은 잘 안 하려고 해도 분명히 명희도 명주처럼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고 있을 거야. 난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그냥 나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두 눈 꼭 감고 세상을 등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나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당신한테도 그렇고.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당신이 무당이든 뭐든 앞으로도 쭉 상관없어. 당신은 그냥 당신일 뿐이야. 따지고 보면 당신도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피해자잖아. 물론 우리 애들이 특히 명주가 아직 어리고 한창 예민할 시기라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애들 착하잖아. 시간이 흐르면 분명 당신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럴까? 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애들한테 재앙인 것 같아. 내 팔자가 너무 싫어. 어린 마음에 그때 들은 엄마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제 원망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다는 죄책감이 저를 폭풍처럼 뒤덮었죠. 그날 전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어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요. 그날 이후부터 전 절대 엄마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놀리던 친구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고 받아치며 당당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제게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요. 그렇게 전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이후로도 쭉 사랑했지만 엄마의 직업만은 여전히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엄마에게 절대 티를 내진 않았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려 애썼지만 언니도 저도 학창 시절 내내 일부 애들에겐 여전히 무당집 딸이라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기피를 당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잡아먹은 그 무속 신앙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부턴 주위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잘 몰랐기에 점차 엄마의 직업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더군요. 엄마, 아빠, 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뭐? 아니, 왜? 그 남자한테 청혼받았다고 너 엄청 좋아했었잖아. 곧 양가 인사도 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제 나이 30대 초반에 언니의 결혼이 깨지며 다시 그 씁쓸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결혼이라는 꿈에 들떠있던 언닌, 당시 만나던 남자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그 이유는 슬프게도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언니가 말하자마자 그 남자와 그 남자의 가족 모두가 기함을 했던 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냐면서 부정타게 어디 그런 집안 딸이 결혼을 하려고 들었냐고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 난 예전에 그 남자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미리 말했다기에 이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분명 자긴 얘기했는데
그쪽 주선자가 얘기를 깜빡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년을 만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돌변했다고? 내 말이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한테 쌍욕까지 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내 얘기를 듣고 자기 부모님도 집안 수준이 비슷하다고 좋아했다가 똥 밟을 뻔했다면서 막 화를 내셨대. 헤어진 것 헤어진 거지만 나 너무 비참해. 그딴 놈 때문에 울 거 없어, 언니. 오히려 잘 됐지 뭐. 그런 놈은 결혼했어도 분명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아주 잘 헤어졌어. 저는 차라리 그런 놈은 일찌감치 잘 걸러진 거라며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언니도 울음을 그친 뒤엔 맞는 말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일로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특히 엄만 자신이 결국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며 굉장히 미안해 하셨죠. 언니가 엄마 탓이 아니라고 해도 그때 일은 엄마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나 보더군요. 더 이상 내 길을 고집하면서 자식들 앞길을 망칠 수는 없다. 어차피 신발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손님 받는 건 그만두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면서 살련다. 그때부터 엄만 점살 그만두고 집에서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건만 전 언니도 불쌍하고 엄마도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도 저와 아빠의 노력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나아져 갔습니다. 가족의 애정 속에 언니와 엄마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부모님 모르게 언니와 제가 체념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한 번의 사례를 봤으니 앞으로도 쉽진 않겠다 생각해 미리 마음을 많이 내려놨던 거죠. 이후 언니도 저도 연애를 신중히 시작하려다 보니 오래도록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 남자친구 지인인데 뭐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래. 나도 실제로 몇 번 봤는데 성격도 좋고 나이도 우리보다 딱 3살 위야. 그리고 자기 인생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더라. 무슨 신생기획사 대표라던데? 그렇게 가볍게 나가본 자리에서 만난 그 남자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말투도 점잖고 다정했지만 인상이 정말 선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을 믿었기에 그 부분이 참 좋아 보였어요. 또한 친구에게 들은 대로 그 남자는 참 열심히 살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 보이더군요. 전 원래 대형 연예기획사 매니저 출신이에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번 이직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매니저 시절에 맡아서 키운 유명 연예인만 해도 10손가락 넘게 꼽을 수 있어요. 남들은 극한 직업이라고 안쓰럽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매니지먼트 일이 참 좋아요. 한 사람의 꿈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연예 지망생들을 돕고 키워주고 싶어서 아예 제 기획사를 직접 차린 거예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게다가 그 이유 또한 낭만적이었던지라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해본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져보다 보니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군요.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그런 말 해주는 손님 별로 없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손님 덕분에 장사하는 내내 힘이 넘치겠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남잔 배려심도 많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든 누구에게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다며 빛을 내던 그 남자의 눈빛을 보니 설렘이 가득해지기도 했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이후 그 남잔 제게 진지한 교제를 신청하더군요. 그때 전 언니 때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심스레 엄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어요.
전 저희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런 건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싫으시다면 우리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목사님 스님이 있으면 무당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준 명주 씨에게 제 마음만 더 커지는 기분인데요. 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요. 괜히 초조해하던 제게 그 따뜻한 대답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나보니 남자친구는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다정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린 남자친구의 기획사에 놀러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며 1년가량의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딱 1년째 되는 날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왜? 싫어? 난 명주 너에 대한 확신이 이미 오래전에 섰어. 너 같은 여잔 이번 생에선 2번 다시 못 만날 거야. 명주야, 저번에 우리 회사 와서 봤듯이 나 정말 성실하게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 조만간 전에 인연이 있었던 유명 가수랑 계약도 성사될 것 같아. 그럼 우리 회사도 한결 더 안정적이게 될 거고 내가 너희 아버님만큼은 못해도 적어도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명주야. 나 너랑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척척 정리해 설명해 주더군요. 그 모습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를 사모님 대접 받게 해주겠다던 말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청혼을 승낙하기에 앞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오빠 부모님은 우리 엄마에 대해 아셔? 당연히 진즉부터 아시지. 내가 집에 네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너희 언니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건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편견 전혀 없으신 분들이야. 엄마에 대해 말하며 제가 기가 죽으면 그건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 나이가 들며 전 사람들 앞에서 엄마에 대해 당당히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언니 때 일이 생각나 염려가 되어 미리 물어봤던 거죠. 남자친구의 학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가족에게 절 소개시키고 싶다며 다음 주 주말 저를 곧장 지방의 자신의 부모님 집에 데려가 인사시켜줬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은퇴하셨다던 두 분은 남자친구와 꼭 닮은 선한 인상을 가지셨더군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말처럼 저희 엄마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직업 때문에 상처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녀라고 우리 용이한테 들었다. 우린 그렇게 모나지 않고 속 깊은 네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날 절 보러 왔었던 남자친구의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국임 없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전 이대로 결혼한다면 참 좋은 시댁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서도 30년째 이사 가지 않고 조금은 노후된 빌라에 살고 계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의 검소함과 그럴 돈을 아껴 꾸준히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하고 봉사를 다니고 계신다던 두 분의 선량함에 감동하기도 했죠.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 빨리 명주 너랑 신혼을 시작하고 싶어서 말이야. 정말 다음 주에 아버님 많이 바쁘시대? 잠깐 시간을 빼실 수도 없을 만큼? 미안해. 근데 어차피 결혼할 거 좀 늦어지면 어때? 오빠답지 않게 참 조급해하네.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걸 얼마나 기대하고 꿈꿨었는데 난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아빠의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린 지 3주 뒤에야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게 됐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평소답지 않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더 빨리 뵐 순 없나, 빨리 뵙고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싶다며 보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루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곤 최대한 빨리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신혼집도 빨리 입주해버리자며 열심히 부동산을 찾기도 하더라고요. 집은 어디 얻는 게 좋을까? 혹시 너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시세는 얼마야? 너도 친정 근처에 살면 좋지 않겠어? 글쎄, 거긴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집 시세만 해도 꽤나 비싸서 말이야. 남자친구는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건 어떠냐며 시세를 묻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대답을 듣고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비싸? 와, 너희 집 생각보다 더 잘 사는구나.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뭘. 아무튼 집 문제는 우선 우리 집에 인사드린 후에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서로 경제적 상황 더 오픈해서 말이야.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체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급해 보이나 싶으면서도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어리광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린 드디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인사 오기 전 저보다도 더 들떴던 분은 단연코 엄마였죠. 그쪽 어른들이 분명 널 마음에 드신다고 했다고? 이 엄마가 무당이어도 다 상관없다고 하셨다지? 고마워라, 고마워. 엄만, 엄마 때문에 우리 딸들이 다 시집 못 갈 줄 알고 너무 애 같았었어. 엄마, 왜 울고 그래요? 그냥 잘 달래드려라. 너희들 엄마가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잖니. 자기가 여전히 자식들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평소에 너희들 생각만 하면 그렇게 속상해하곤 했었다. 지금 네 엄마 속상해서가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야. 그리고 명주야, 그쪽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지? 그 청년은 자수성가했다고 해도 이제 시작한 사업체가 있는 마당에 여윳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신혼집은 이 아빠가 마련해 주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 아빠가 그 정도 내줘야지. 저는 괜히 눈물 짓던 엄마를 달래며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방문한 당일 엄만 들뜬 마음에 집안 청소를 싹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무려 비싼 출장 뷔페를 불러 진수성찬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해주는 것도 좋지만 첫 인사 오는 예비 사위에게 맛있는 걸 먹여야 한다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이 예비 사위가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온 걸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넙죽 큰절을 올리더군요. 처음부터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부르는 넉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요. 게다가 고맙게도 저희 언니의 선물까지 사왔기에 언니 또한 감동한 눈치더라고요. 잔뜩 들뜬 아빤 남자친구에게 집은 아빠가 얻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느니 앞으로 절 잘 부탁한다느니 하는 즐거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던 엄마의 표정이 내내 이상했어요. 엄마의 표정은 남자친구가 있던 내내 묘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별 말씀도 없이 가끔은 갸웃거리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기도 하셨죠. 아빠야 엄마의 옆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처음엔 그런 엄마의 표정을 잘 못 봤던 모양인데 나중엔 아빠도 언니와 저처럼 엄마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채신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다행히 엄마를 처음 본 남자친구는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제 남자친구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 계속 표정이 왜 안 좋으셨어요? 혹시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너, 네 남자친구 생년월일 좀 말해봐라. 태어난 시간도 말이야. 갑자기요?
근데 태어난 시간까지 모르는데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모르면 그냥 생년월일만 말해줘도 괜찮어. 이미 뭔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력 있게 여쭤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대체 뭘요? 그러자 엄만 어두운 표정으로 정확한 말을 않고 제게 불길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무당인 엄마가 계속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시니 우린 덩달아 긴장했어요. 제게 남자친구의 생년월일을 들은 엄만 잠시 이것저것 점을 보시더군요. 그리곤 잠시 뒤 엄만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심장 철렁한 말을 하셨어요. 명주야, 너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해. 이놈 이거 배돼지 더러운 구더기들이 잔뜩 꼬여있는 놈이야. 심지어 신령님이 이놈이 한 번 몹쓸 곳도 다녀왔다는 걸 보니 교도소 같은 곳을 다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교도소요? 구더기가 잔뜩 꼬여있다고요? 그래, 그놈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더라. 이 엄마가 이젠 신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들 아직은 여전히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 아니니? 그래도 우선 앞에서 아무 말 않고 참잡고 있었는데 역시나 정확히 다시 점살 봐도 속이 아주 시커먼 놈이구나. 엄마 말 믿고 저놈 뒷조사라도 한번 해봐라. 분명 뭔가 있어. 엄마의 말에 우린 모두 경악했습니다. 놀란 아빠도 엄마 말을 들으라며 저를 채근하셨죠. 물론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언니 때처럼 모든 불행을 다 점칠 수 있었던 건 아니니 엄마의 말만 듣고 남자친구를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 치부해버리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말도 아니라 전 엄마 말대로 다음날 곧장 남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흥신소 같은 곳은 처음이었던 전 한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할 당시 흥신소의 힘을 톡톡히 빌렸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를 의뢰한 전 결과를 듣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야, 이놈 이거 완전 악질이던데요. 이놈 이거 분명 명주 씨한테 고의를 접근한 걸 겁니다. 처음에 소개받기 전에 서로 어느 정도 배경은 듣고 나갔다고 하셨죠? 그때 그럼 그 남자가 명주 씨 집에 어느 정도 잘 산다는 것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때 명주 씨를 꽉 잡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바닥 일 하면서 본 이런 경우엔 100이면 100 다 그랬어요. 남자친구의 말은 열의 아홉은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남자친구가 매니저 출신인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으로 떠들었던 것처럼 대형 기획사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키워낸 게 아니라 그놈은 무명 트로트 가수들만 몇 명 정도 맡았던 아주 작은 기획사 출신이더라고요. 몇 년 정도 그 기획사에서 일하고 나온 뒤 그놈은 이미 기획사를 한 번 차렸었더군요. 그리곤 저에게처럼 자신이 대형 기획사 매니저 출신이다, 방송계에 줄이 많다라고 속이며 어린 가수 지망생들에게 돈을 받아 처먹고 데뷔는 안 시켜주는 악질이었다네요. 그때 피해자가 많았더라고요. 하긴 요새 크고 작은 기획사들 다 합하면 1000개도 넘는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놈은 그중에서도 악질에 속해요. 데뷔시켜준다면서 돈 많은 스폰서들에게 접대 강요시키고 무대에 세워준다면서 스폰서들이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시키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그놈이 직접 그 가수 지망생들에게 엄청 찝쩍거렸더라고요. 소름 돋게도 엄마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놈은 그로 인해 사기로 교도소에도 한번 다녀온 전과도 있었고 그 때문에 기획사도 망했었더라고요. 그렇게 벌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것이지 기가 막히게도 그놈은 교도소에서 나와 또 신생 기획사를 차렸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지망생들에게 거액을 뜯어내고 접대를 시키는 등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 지망생들의 부모들에게 단체로 또 소송을 당한 상태였어요. 흥신소 직원은 충격을 받은 제게 혀를 차며 말했죠.
이 재활용도 안 될 자식이고 지금 소송도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서 머지않아 패소할 것 같은데 합의 못하면 90%는 다시 교도생일 것 같아요. 아마 그놈 명주 씨랑 빨리 결혼해서 그 합의금을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놈이 빨리 결혼하자면서 결혼을 보채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청혼도 그 전에 서로 얘기했던 것보다 빨리 하고 결혼도 최대한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맞네, 맞아.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저희한테 조사 의뢰 잘하셨네요. 원래 이런 뱀 같은 놈들한테 물리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늘이 도왔네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서워지더군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놈의 부모도 공무원은커녕 동네에서 소문난 술주정뱅이, 도박쟁이들이더라고요. 그놈의 동생들도 유명 기업을 다닌다더니 그냥 중소기업가 공장 직원들이었죠. 그냥 그 집안 인간들이 다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무당인 엄마의 말이 아니었다면 제 팔자를 제 손으로 단단히 꼴 뻔했던 겁니다. 어디야? 지금 나 좀 봐. 기겁한 전 즉시 그놈을 찾아갔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어서요. 그놈은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절 보며 그동안 단단히 애가 탔던 듯 묻더군요. 명주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물론 반가웠지만 말이야. 저기 내가 너희 집에 인사드리고 난 후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됐어.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걱정했다고? 왜? 하루빨리 나랑 결혼해서 돈부터 뜯어내야 하는데 결혼이 혹시 파토라도 날까 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라니. 모른 척 하지 마. 야,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너 내가 누구 딸인지 잊었냐? 갑자기 네가 누구 딸이냐니. 그야 네 어머님, 아버님 딸이겠지. 그래, 나 우리 엄마 딸이야. 나 무당집 딸이라고. 너 알지? 이런 건 집안 내력이 강하다는 거. 내가 우리 엄마처럼 신기는 없어도 촉 하나는 좋거든? 물론 그 촉이 주로 늦게 오는 편이라 너 같은 그지 깽깽이한테 위화감을 이제야 느끼긴 했지만 말이야. 뭘 그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서 있어? 왠지 널 우리 집에 인사시킨 그날부터 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검은 실체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거야. 다시 말해줘? 네 모든 정체는 다 탄로 났어, 나한테. 이 정가자 사기꾼 자식아. 저는 그놈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놈의 정체에 대해 알아챘다고가 아닌 제 핑계를 댔던 건 엄마가 걱정돼서였어요. 범죄자였던 그놈이 혹시라도 앙심을 품어 나중에 엄마에게 보복이라도 할까 봐요. 그리고 그놈은 제 말을 듣고도 현실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명주야, 너 진짜 왜 그래? 나야, 네 남자친구 용이. 내 뒷조사를 했다니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야. 이야, 너 진짜 추함의 끝을 보여준다. 고소당해서 교도소 갈까봐 똥줄이 타긴 타나 봐. 유아 중에도 끝까지 현실 부정하고 연기하려고 하네. 나한테 대형 기획사들만 다녔었다고 거짓말한 네가 사실 진짜 일했었던 기획사가 어딘지 직접 읊어줘? 네가 맡았었던 무명 트로트 가수들 이름도? 네가 어린 가수 지망생들에게 범죄 저질러서 가게 된 교도소 이름도 다 내가 얘기해줘? 너 그렇게 복역하고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기획사 차려서 범죄 저지르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또 고소당했다며? 그래서 너 지금 합의금 뜯어내려고 나랑 결혼도 서둘렀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렸어? 아, 진짜 이 독한 기집애 그걸 다 알아냈네. 그래, 그랬다. 아, 진짜 재수탱이 없네. 원래 너랑 결혼해서 돈 실컷 뜯어내고 이딴 사기 노름도 다 접어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짜증나는 인간들이 소송을 걸어버렸을 때부터 내 인생 다 꼬였어. 그래도 너랑 얼른 결혼 서둘러서
어떻게든 합의금만 뜯어냈으면 다 무마될 일이었는데. 뭐? 초? 그딴 게 진짜로 있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코웃음을 치며 이죽거리자 그놈은 그제야 체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은 표정을 사납게 싹 바꾸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랬더니 그 선해 보이던 인상이 무섭도록 험상궂고 거칠게 변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표정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 인상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날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쫄지 않고 더 당당히 맞섰어요. 그 더러운 본색 이제야 드러내시네. 그래, 세상엔 네가 모르는 불가사한 힘이 있는 법이야. 그런데 어디서 겁도 없이 무당딸한테 사기를 치러들었어? 만약 이번에 잘 속여 넘겼어도 넌 언젠가 무조건 덜미를 잡혔을 거야. 너 우리 엄마가 소시적엔 얼마나 용한 무당이셨는지 모르지? 진짜 용한 무당 같은 게 존재했다고? 무당 같은 건 원래 다 돌팔이 아니었나? 내가 전에 전봤던 점쟁이들은 다 돌팔이의 사기꾼들이었는데 뭘 중얼거려? 그럼 사람들이 괜히 무당무당 거리겠냐? 세상엔 돌팔이가 많은 만큼 우리 엄마 같은 진짜도 많거든? 야, 너 진짜 인생 똑바로 살아. 네가 사법적으로만 죗값 치르면 업보가 청산될 것 같냐?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럴 거면 업보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건 누구보다 신을 모신 우리 엄마를 보고 산 내가 제일 잘 알지. 뭐? 업보? 그래, 업보. 네가 얼마나 속이 시커먼 인간인진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 곳곳에서 널 지켜보고 있는 신들이 알고. 야, 우리 엄마도 너한테 화 단단히 나셨거든?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 엄마 소시적에 진짜 용한 무당이셨다고. 우리 엄마가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절대 가만 안 두시겠대. 아주 지성을 들여서라도 살이란 살은 다 날려버리시겠대. 너 영화 같은 데서 봤지? 무당이 살 날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야, 나 바보 아니거든? 그런 거 다 미신이잖아.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왜 없어? 어디 무서우면 내 앞에 또 한 번 더 나타나 봐. 살을 맞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시켜 줄 테니까. 그리고 너 오늘 이후로 다른 사람들 인생을 또 기만하고 짓밟기만 해봐. 아까 말했지? 세상엔 업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젠가 넌 반드시 그 업보를 청산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쌓은 업보만 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평생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너 나랑 우리 엄마가 어디서든 계속 지켜볼 거야. 알았어? 우리 엄마가 모시는 신령님 분노까지 몸소 겪어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이 씹어먹을 자식아. 저는 혹시나 그놈이 앙심을 품고 나중에라도 절 찾아올까봐 약간은 걱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땐 죄송하게도 엄마의 이름을 조금 빌려 그놈을 겁박했어요. 법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놈에겐 이런 식으로 겁이라도 줘야 주랭랑을 칠 것 같아서요. 또한 그 괘씸한 놈을 공포를 이용해서라도 혼쭐 내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죠. 아,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안 나타날게. 안 나타난다고. 그게 다야? 당장 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하지 못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두 번 다시 네 앞에 얼씬도 안 할게. 이제 됐지? 살을 날려버리겠다는 그 말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엉거주춤하더니 결국 제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받아낸 전 그놈을 향해 손을 휘휘 까딱거렸어요. 어, 이제 됐으니까 3초 줄게. 그동안 네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도록 빨리 사라져. 뭐해? 뒤돌아서 안 튀어가고. 하나, 둘, 셋. 간다, 가. 아이, 간다고. 저는 기겁하고 도망가던 그놈에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며 끝까지 악다구니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그놈은 겁을 잔뜩 먹고 영영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죠. 이후 전 그놈을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전화해 그놈의 실체를 말해주며 따져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딴 놈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 미안해, 명주야. 근데 나도 진짜 몰랐어. 너도 알잖아. 나 남자친구랑 몇 달 전에 진즉 헤어진 거. 그 뒤론 그놈이 나 차단해버려서 연락도 안 된단 말이야. 아휴, 난 그냥 남자친구 통해서 몇 번 본 그 사람이 직업도 좋고 인상도 좋아 보여서 너한테 소개시켜 줬던 거야. 근데 아마 내 전 남자친구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 둘이 한 2년 전에 무슨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그랬거든. 아무튼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아봤어야 하는데 진짜 미안해. 아,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다.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소금마당에 친구를 탓해서 뭐 하겠나 싶어 그냥 알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죠. 집으로 돌아온 전 가족에게 그놈의 실체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때 엄만 또 자신의 탓을 하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에휴, 내 드센 팔자가 우리 딸들 팔자까지 사납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러자 엄만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잘못도 없는 엄마가 늘 미안해야 하는지 오히려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전 엄마 덕분에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심 전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원망해 왔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가족에게 미안해 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제가 힘들었던 일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요. 근데 엄마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절 구해줄 수 있었네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엄마. 저 앞으로 정말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될게요.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요. 저는 늘 속으로만 눌러왔던 무당이라는 엄마의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곤 진심으로 엄마께 사과드리며 펑펑 울었어요. 아빠, 언닌 그런 우리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이후 그놈은 정말 엄마가 무서웠는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놈의 번호를 아예 지워버린 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놈의 기획사 이름을 퍼뜨렸어요. 앙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모를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2년쯤 흐른 지금 그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교도소에 가 있거나 이미 갔다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초에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해 처벌을 피했을 수도 있고요. 전자든 후자든 저는 그놈이 제 겁박으로 인해 여전히 겁에 질려 살아가고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석 달 전 저희 집엔 경사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40의 나이에 언니가 결혼을 한 겁니다. 처제, 나 주위에 괜찮은 후배들 많은데 어디 오작교 역할 한번 해줘? 말만 해.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아휴, 됐어요, 형부. 인연이 있으면 어디선가 저도 누굴 또 만나게 되겠죠. 전 신경 쓰지 말고 저희 언니한테만 잘해주세요.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형부는 임상병리사로 간호사였던 언니와는 의료봉사를 하다 만나게 됐다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의료계라 그런지 언니와 전에 몰랐던 겹지인도 많아 제 전 남자친구와 다르게 신분도 확실한 분이에요. 엄마도 형부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 아주 좋은 느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결혼으로 인해 자식들의 계속된 이별에 괜한 죄책감을 느꼈던 엄만 정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언니처럼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집을 가지 않아도 저는 평생 자신의 운명과 싸워오신 엄마와
그런 엄마를 너무 아끼시는 아빠 곁에서 오래도록 효도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세상엔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힘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속적인 힘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그 사기꾼을 뻥 차버릴 수 있었으니 그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제 전 남자친구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경고하고 싶네요. 아무리 뱀 같은 새치어로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든다고 한들 당신의 잘못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고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존재가 당신을 바라보다 엄벌을 내릴지 모르니 겁에 질려서라도 이 세상을 부디 얌전히 살아가길 바란다는 제 메시지를 그들이 이 사연을 통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서툴게 적어본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신우일 혼쭐 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인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못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도가 지나쳐버린 신우의 꼬락선일 이젠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았었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버리려고 들었던 제 신우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으로 일하던 전 나이 30대 중반에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았던 제 두 친정 오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보니 남편보다 5살, 저보다는 2살 어렸던 시누이가 자꾸 거슬리더군요. 엄마, 내가 제일 아끼던 치마 혹시 빨았어? 뭐? 그걸 왜 하필 왜 오늘 빨았어? 네가 세탁기 바구니에 내놨었잖아. 그래서 빨았는데 왜 오늘 꼭 입고 나가야 돼?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빨래통에 내놨어도 나한테 좀 물어보고 빨았어야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누인,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인 막내딸 그 자체였어요. 자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툭 하면 시부모님에게 신경질 내기, 밥상 앞에 앉아서 반찬 투정해 아무한테나 물 떠와라 국 떠와라 진짜 상전이 따로 없었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혼을 내긴커녕 쩔쩔매며 오히려 사과하기 바쁘셨습니다. 제게 민망해하며 그런 신우일 야단치던 사람은 제 남편이 유일했어요. 당신도 알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시큰둥이 하시는데 민영인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 부모님은 걔가 어릴 때부터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셨어. 게다가 걔가 공부 잘해서 치대 가고 치과 의사까지 된 후부턴 완전히 집안의 위인이라도 난 듯이 떠받드셨다니까. 두 분은 밖에 나가면 내 얘긴 하나도 안 하셔. 처음부터 끝까지 민영이 자랑뿐이지. 처음엔 너무 보기 싫었어도 시부모님이 괜찮다는데 제가 나서기도 애매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나서 신우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편해지기 시작했는지 신우이는 슬슬 제게도 버릇없이 굴더군요. 새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요? 아, 물 좀 가져다 줘요. 물이라도 부어 먹게. 아가씨가 직접 떠와요. 어느 날 신우인 건방지게 국이 짜네 어쩌네 하며 제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버럭 화를 내려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막고 신우이를 향해 명령조로 말을 돌려줬죠. 그러자 신우인 당황에 맞지 않더군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오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먹지 말던가요. 집에서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서 감사하게 먹지 못할 망정 사람을 또 부려먹으려 들어요? 아, 아니, 전 그냥 밥 한 사람이 새언니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요. 밥도 다 내가 차려다 바쳤는데
내가 아가씨 밥 시중까지 들어야 돼요? 사람이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면 뭐예요? 인성이 돼야지. 엄마, 새언니 좀 봐. 얘 아가, 그냥 물 좀 떠다 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얘가 밖에서 사람들 이 고쳐주느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물 들어가기도 힘들어 하겠어? 국은 내가 먹어봐도 짜다 얘. 민영아, 엄마가 떠다 주마. 어머님도 떠다 주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저렇게 안아 모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간 보실 때 딱 좋다고 하셨으면서 짜다뇨? 게다가 물 떠다 먹을 힘도 없을 정도로 일이 힘들면 일을 그만둬야죠. 저는 그때 제가 직접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도 신우이가 기어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참에 시모에게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뒤로도 신우인 제 길을 몇 번이나 누리려고 들었지만 되려 저는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어요. 결국 신우인 제게만은 건방지게 굴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한숨을 쉴지언정 잡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싫었는지 아무 말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은근하게 절 흘기며 대신 신우의 땡깡이나 억지를 들어주곤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신우이도 자기 짝이 있었나 보더군요. 다들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잘생겼지? 신우인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렇게 치과 의사라며 콧대 높게 굴었던 신우이의 결혼 상대가 월에 280에서 300 정도 버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서요. 심지어 집안도 잘 사는 게 아닌 시골 중에서도 촌에 있는 가난한 농부 집안 차남이라던 말에 더더욱 어리둥절했죠. 평소 신우인 벌이와 사회적 위치를 들먹이며 제 남편까지 무시하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첫인사를 온 심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어쩜 이렇게 연예인처럼 훤칠하게 생겼나? 영화배우라고 해도 믿겠어. 심애부는 정말 연예인처럼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소 신우인 남자 뭐니 뭐니 해도 얼굴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으니 그런 심애부를 보고 이 결혼이 이해가 됐던 거죠. 심지어 자기 말로 자신을 촌사람이라고 하더니 성격도 정말 순박하고 착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후 심해분 처가살이를 권유하던 시부모님의 제안도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우린 솔직히 우리 딸을 너무 귀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품에서 떼어놓고 싶지가 않네. 세상에 시부모랑 같이 사는 며느리들도 많으니까 자네라고 못할 거 없지 않나. 우리가 정말 잘해줌세. 네, 저도 두 분이 민영일 정말 많이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두 분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분도 이젠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초만 해도 심애부를 보는 신우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시부모님 또한 심애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그런데 제멋대로인 신우의 못된 성격이 그 착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누굴 만나도 1년을 넘기는 법이 없던 신우이가 이번엔 임잘 만나서 남편과 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자 신우이는 심애부에게 슬슬 질렸나 보더라고요. 당신, 내가 아침에 나 씻기 전엔 샤워하지 말라고 했지? 나 습한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다고. 미안해. 그냥 난 오늘 형님네 오신다기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씻던가. 그냥 씻지 말고 준비하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행동도 느려 터지고 돈도 나보다 못 벌어오고 당신이 잘난 게 뭐야? 평생 얼굴 뜯어먹고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선봐서 사자들이랑 결혼하는 건데. 자네도 참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우리의 기분 하나를 딱딱 못 맞추나? 우리 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우리 딸을 잘 떠받들기라도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신우이는 점점 심애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심애부와 결혼한 것이 억울했는지 원래 가족들에게 하던 행동보다 훨씬 무례하게 말이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합세해서 심애부를 구박했어요. 툭하면 돈돈거리면서요. 처음엔 우리 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하는 심애부가 안쓰러워 남편과 전 모른 척을 해줬습니다. 심애부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요.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치니 이건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기가 더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심애부 편을 들며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언젠 잘해주겠다고 처가살이까지 하게 해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못구박해서 안달이세요? 아가씨, 돈 좀 많이 번다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깟 돈이 뭔데 사람의 존엄성보다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두 분도 똑같아요. 왜 아가씨 남편은 두 분을 진짜 부모님처럼 여기고 잘했었는데 두 분은 자식 대접은커녕 사람을 종 취급하세요? 착하고 순진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용하면 안 되죠. 너무 착하고 순에 빠진 나머지 심해부는 늘 기가 꺾여 지냈습니다. 그런 심해부가 너무 불쌍해 남편과 전 이후로도 계속 화를 내고 심해부 편을 들었죠. 그럼 신우이와 시부모는 신우이가 벌어오는 돈이 심해부의 몇 배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며 오히려 우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곤 했어요. 어느 날 심해부는 저와 남편과 셋이 술을 한잔한 뒤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전 원래 집사람한테 관심도 없었는데요. 집사람이 제가 좋다고 엄청 쫓아다녀서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겨서요. 청혼도 집사람이 먼저 했고요. 물론 만나면서 단점도 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정도야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만했던 거예요.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뒤늦게 분가하려고 했지만 신우이와 시부모님이 반대, 심해부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우이가 기분이 좋을 땐 잠깐씩이나마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 임신이 되어버려 심해부는 이혼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더라고요. 당시 신우인 임신 5개월쯤 됐던 시기였거든요. 때문에 히스테리까지 더욱 심해져 참다 못한 심해부가 우릴 찾아와 하소연까지 했던 거죠.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젠 제 애고 뭐고 이 집안하고 관련된 건 죄다 꼴도 보기 싫어요. 전 이혼할 테니까 저한테만 맡겨놨던 육아도 집안일도 이젠 장인 장모님이 다 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하던가. 심해부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신우이가 조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신우이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애 낳느라 망가진 몸이 안 돌아온다. 일할 때 허리 아파 돌아가시겠다. 이게 다 당신 애를 낳은 탓이다 하면서요. 그럼 옆에서 시부모님은 자네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힘들어졌다며 입에 아주 거품을 물곤 했죠. 아무리 남편과 제가 편을 들어준다지만 심해부가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심해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도맡기까지 한 독박 육아 집안일 그리고 시댁 자체에 질려버려 다 같이 모여있던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어 이혼을 선언하더군요. 처음부터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다고 했어? 애도 당신 좋아서 만든 거지. 내가 억지로 낳게 했어? 왜 맨날 뭐만 하면 결혼 잘못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 타령이야? 오히려 인생을 망친 건 나야.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당신들은 자기들이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나 본데 돈만 잘 벌면 뭐합니까? 사람이 인성이 돼야지. 어디 세 사람이 평생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겁니다. 그렇게 사람 줬던 심해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났던 조카까지 두고 정말 이혼을 해버렸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그 사람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변하게 만든 거죠.
심지어 그렇게 심외부가 집을 나가 이혼을 한 후 신우이와 시부모는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심한 놈. 지가 촌뜨기가 어딜 가서 우리 딸같이 잘난 여자 만날 수 있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라. 우리가 받아주나. 맞아, 엄마. 그놈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찬 거야. 잘 됐지 뭐. 어차피 후회했던 결혼, 나도 이젠 다시 새 인생 살면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없던 정도 뚝 떨어진 나머지 이후 남편과 전 시댁에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명절에만 더 이상 아들을 데리고 얼굴을 비추고 온 게 다였죠. 그런데 심해부 때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일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벌이고 말더군요. 우리가 내일 일이 있어서 그런다. 넌 어린이집 선생이니까 애들 잘 보잖니. 부탁한다. 그리고 광민아, 넌 내일 점심에 집으로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시누이가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저녁, 시모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조카를 딱 이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선 옆에선 남편에게만 다음 날인 토요일에 시댁에 잠깐 와달라고 말하곤 그냥 돌아가 버리더군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는 빼고 남편만 오라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때문에 빈정이 좀 상하긴 했지만 구태여 따지고 들고 싶진 않아 다음날 전 남편만 시댁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금세 집으로 돌아와 씩씩대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당신만 오라고 한 거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 거기서 무슨 꼴을 보고 왔는지 알아? 오늘 민영이랑 결혼하겠다고 변호사란 남자가 인사 왔더라. 그래서 날 부른 거였어.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그런데 왜 애는 나한테 맡기고 난 부르지도 않았대? 아휴,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말하기도 민망하다. 민영이 걔가 그 남자한테 이혼하고 애까지 있다는 걸 숨겼더라.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우선 들어봤는데 눈치가 딱 그렇더라고. 게다가 세상 조신한 여자인 척 나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조신하게 구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어.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한테 애를 맡겼던 거야. 애가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재혼한다고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까지 하다니요. 그런 신우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시부모도 도와서요. 심지어 남편이 눈치로 보니 신우이는 그 남자를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지만은요. 내가 어이가 없어 하니까 부모님이 양쪽에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 주고 어르고 달래고 타박도 하더라. 근데 도저히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들 정신이 나간 거야. 나 이거 진짜 몰래카메라 당하는 기분이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 남편은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 그 집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왔다던 시모와 시누인 들어오자마자 온갖 신경질을 다 내더군요. 아, 진짜 오빠.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오빠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억지로 불려와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느라 얼마나 우리가 진땀 뺐는지 알아? 광민이 너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엄마가 얼마나 부탁했어. 네가 오빠로서 민영이보다 잘난 게 있어? 아니면 동생한테 뭘 해주기로 했어? 오빠라고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고작 앉아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너 때문에 네 동생 결혼 틀어줬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인가요? 어머니, 진짜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신 거예요? 이 결혼은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당장 애 존재를 숨긴다고 한들 그걸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숨길 건 또 뭐가 있니? 그래, 안 그래도 오면서 그 말 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젯밤부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용준이 아예 너희가 좀 키워라.
예미야, 오늘 용준이 보는 거 별로 안 힘들었지? 어차피 넌 어린이집 선생이고 아들도 있어서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거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 용준이 네 애다 생각하고 네가 키워. 그럼 우리 민영이가 들킬 일도 없잖아. 네 애라고 하면 되니까. 시모와 시누인 화를 내던 남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카를 아예 데려다 키우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길길이 날뛰었어요. 장난치세요? 버젓이 애 엄마 아빠가 다 살아있는데 제가 왜 용준이를 데려다 키워요? 그리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무리 사람이 못되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를 버려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그 남자랑 그 남자 집안도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난 절대 애도 못 키우고 이 결혼 찬성도 못 해요. 애 아빠도 자기 인생만 찾아 떠났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애나 다른 사람 인생이 어찌 되든 나도 내 인생부터 챙겨야죠. 아, 새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다달이 100, 아니 그 100에 양육비는 따로 챙겨줄게요. 어차피 전 돈 잘 버니까요. 그럼 됐죠? 되긴 뭐가 돼요? 아가씨는 전부터 돈이면 사람도 무시해도 되고 뭐든 해결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돈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라고요. 그리고 고모부가 이기적이라고요? 물론 애까지 두고 간 건 안타깝긴 하지만 고모부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착한 용준이 아빠랑 아가신 교집합으로 묶일 수가 없는 다른 부류라고요. 제발 사람 좀 되세요. 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사람이 되래? 네가 우리 딸보다 직업이 좋아, 돈을 잘 벌어? 잔말 말고 애나 맡아서 키워. 너네 애초에 결정권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정말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감히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 딸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 그 보잘것없는 진서방 편들면서 우리 딸을 몰아세웠던 거 전부. 너 이해 못 맡으면 당장 이혼부터 시킬 줄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너 이혼녀 되기 싫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자 저는 신우이와 시모에 정말 바닥을 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신우이와 그것까지 거절하고 쓴소리를 하니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시모의 모습을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그 말에 결국 남편은 시모의 품에 애를 떠넘기듯 안겨준 뒤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진짜 전 어머니도 민영이도 지긋지긋해요. 아무리 억지를 써도 우린 이해 못 키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결혼 저랑 집사람은 절대 반대니까 진행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을 무슨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애가 짐짝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애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누이가 옳다구나 하고 정말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와 남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아파도 그렇게 애를 돌려보냈던 거죠. 그리고 우린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진짜 끝까지 한 사람 인생을, 아니 용준이까지 두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들면 저도 집사람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린 분명히 말했어요. 그 뒤론 애를 맡기지도 않고 잠잠하게 우린 시누이가 결혼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더군요. 첫 인사소동으로부터 몇 개월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2살배기 조카를 데리고 조카의 작은 짐가방도 함께 들고서요. 저는 또 시모가 아이를 맡기고 갈 것이 뻔했기에 집에조차 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밖에서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 애미야. 네 시누이 결혼식이 고작 2주 남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세 사위가 집에 들락날락할 일이 좀 많거든. 우리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 2주만 애 좀 맡고 있어라. 너희랑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해놨으니까 결혼식에도 올 필요 없다. 결혼식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애만 딱 2주 봐달라고 하는 것쯤은 해줄 수 있겠지?
적어도 니들이 우리 딸이랑 가족이라면 말이야. 진짜 어머님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들 미쳤어요. 이 결혼을 진짜 하겠다고요? 우린 절대로 애 못 맞는다고 분명 얘기했죠? 그럼 어쩌라고. 진서방 그 망할 놈은 우리랑 민영이 전화 받지도 않는데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고아원에 버리든 입양을 보내든 할 테니까 우선은 좀 데리고 있어. 그 황당한 소리를 내뱉은 뒤론 시모가 잠잠하더군요. 설마 싶어서 후다닥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시모가 조카의 짐과 조카만 문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린 조카만 멀뚱멀뚱 유모차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죠. 그 어린 것이 무서웠을 텐데 울지도 않고 어찌나 순한지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열이 받아 저는 시모를 아동 방임으로 신고라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두리번거려 보니 시모가 복도 끄트머리에서 저를 훔쳐보고 있지 않겠어요? 시모는 제가 당연히 나올 걸 알고 도망간 척 구석에 숨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난 분명 너한테 안전하게 잘 인계했다. 나 진짜 간다. 이른이 넘은 사람이 어찌나 달리기가 빠르던지 제가 유모차를 밀고 뒤쫓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우선 조카를 데리고 들어온 전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조금 전에 일을 말해줬죠. 애를 고아원에 버린다고 했다고? 남편은 어이가 없던 나머지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 시부모와 시누인 우리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애를 시댁에 데려다 주면 정말 어디 갖다 버리기라도 할 것 같아 우린 하는 수 없이 한동안 조카를 데리고 있었죠. 다행히 조카를 보내던 어린이집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저는 출근길에 조카를 그쪽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저희 애는 남편이 다른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고요. 물론 하원도 마찬가지로요.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할미, 할미.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가 아닌 시매부를 닮은 건지 조카는 별로 칭얼대지도 않고 순하게 지내더군요. 그리곤 잘 들어보니 조카는 엄마라는 말보단 한 번씩 할미, 할비라는 어눌한 말만 내뱉더라고요. 평소에 시누이가 얼마나 애를 챙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던 와중 시누이의 재혼식 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국 결심했어요. 아가씨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당하게 할 순 없어. 우선 이 결혼 우리가 막자. 바로 신우의 결혼을 막기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둘은 신우의 재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기고 조카만 데리고서요. 찾아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떡하니 신우의 SNS에 올라와 있어 결혼식장이야 쉽게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여긴 왜? 걘 또 왜 데리고 왔어? 엄마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용준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할미, 할비. 아이를 안고 나타난 우리를 보고 식장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던 시모와 시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태어난 척 남편 품에 안겨있던 조카의 손을 들어 인사를 시켰어요.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와 시부를 불러댔죠.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신우의 재혼남 부모 중 모친이 황당한 표정이 되어 묻더군요.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안사돈,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었죠? 민영이가 지 오빠 내외랑 사이가 안 좋아서 결혼식에도 안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 애들이 기어코 와서 이런 골탕을 먹이려고 드네요.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얘, 광민아, 애미야. 평소에 돈 잘 버는 우리 민영이한테 자격지심이 심했어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못된 장난질을 쳐? 얼른 가. 에이,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장난 그만 치세요.
딱 봐도 여기 눈이 아가씨랑 판박인데 용준이가 어떻게 우리 애예요? 두 분이랑 아가씨가 그렇게 딱 잡아뗄 줄 알고 우리가 증거 사진도 가져왔어요. 여기 우리 용준이 새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아가씨가 용준이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애 안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용준이 친아빠랑 아가씨랑 용준이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애 아빠는 애 100일 좀 지나서 이혼하고 이 집안 지긋지긋하다고 연락을 끊었고요. 우리 아가씨 얼굴 맞죠? 시모와 시부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시모는 황급히 애가 우리 아이라고 둘러대며 우릴 쫓아내려고 들었어요. 시부는 옆에서 남편의 팔을 마구 이끌었고요. 하지만 우린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저는 미리 챙겨온 사진을 핸드백에서 꺼내 재훈남의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이 잡아뗄 걸 대비해 증거를 챙겨온 거죠. 재훈남의 부모와 뒤늦게 소란을 듣고 다가왔던 신우이의 재훈남도 다가와 그 사진을 보곤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저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놀래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사실을 폭로하고 이 결혼을 막아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아가씨 2살 배기 이해가 막 100일 좀 지났을 때 이혼했어요. 하도 돈 잘 번다고 자기 부모랑 같이 자기 남편한테 갑질하고 애도 집안일도 팽개쳐 두다가요. 그리고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결혼한 적도 없는 척 그쪽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정신 멀쩡하게 박혀있던 사람으로서 진즉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알려드려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곤 저도 남편도 사과의 말과 함께 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도 했죠. 어쨌든 가족의 일이니 가족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모와 시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릴 끌어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린 그런 시부모를 뿌리치고 자리에 얼어붙은 남자 쪽 가족을 뒤로한 뒤 이번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소란을 보고 하객들은 수군대고 있었고 신부 대기실의 분위기 또한 어수선했어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우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아가씨, 좋은 날인데 아가씨 아들이랑도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준아, 엄마 오늘 예쁘지? 엄마한테 안겨서 사진 찍을까? 엄마, 엄마. 어머, 애가 엄마를 한 번도 안 찾길래 엄마 얼굴도 까먹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반가워하긴 하네요. 당시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조카는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은지 버둥거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조카를 놔주었고 조카는 뒤뚱뒤뚱 신우이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신우인 그런 조카를 안아주기는커녕 기겁하는 표정을 지으며 치우라고 소리치더군요. 애 데려가요 빨리. 쟨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였다고요. 새언니 진짜 왜 이래요? 엄마가 내 결혼식 끝나면 애 고아원에 보내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말했다면서요. 그럼 된 거지.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냐고요.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그런 사람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 될 사람한테 우리 애라고 잡아댈 생각한다면 포기해요. 이미 우리가 밖에서 증거 사진들 다 보여주고 왔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팔자 한번 피겠다고 여러 사람 인생을 다 농락하려고 들어요? 아가씨나 그런 아가씨를 도운 어머님 아버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혹시 애가 다칠까봐 얼른 애를 안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서러웠는지 울음을 터뜨린 조카를 제 품에서 옮겨 안고 달랬죠. 저는 더욱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따끔히 소리쳤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반성하긴커녕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밀치며 신우이에게 달려들더군요. 아! 어머님! 그리고 냅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낚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재훈남의 모친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신우이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악을 썼어요. 이야! 이 불려우 같은 기집애야.
감히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들어? 이 자리에 지금 변호사 협회 사람들의, 우리 남편 지인들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다 와 있는데 감히 우리 가족을 망신시켜? 어차피 개망신 당한 거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이 결혼은 무효야. 오늘 너 망하고 나 망하자.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뒤늦게 쫓아들어온 시모는 그 아주머니를 말리며 엉엉 울고 있지. 시부는 남자 쪽 아버지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지. 사람들은 수군대거나 혀를 끌끌 차지. 정말 난리통이 따로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만하면 우리 몫은 다 했다 싶어 조카를 데리고 식장을 나와버렸죠. 더 지켜보며 상황을 정리하고도 싶었지만 놀란 조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부모와 눈이 퉁퉁 부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쫓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오빠, 새언니, 두 사람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여기 머리에 땜빵 난 거 안 보여? 그 아줌마 진짜 무술이라도 배운 건지 아귀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못 망쳐서 안달인 건데. 야, 고민영, 탓할 걸 탓해. 그리고 한 집안을 농락하려다가 팔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 땜빵 하나로 끝난 걸 당연하게 여겨. 우린 더 망가질 뻔한 네 인생을 오히려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뭘 땜빵 하나로 끝이야. 그 아줌마 중산층 아줌마들 사이에서 입김이 얼마나 센 사람인 줄이나 알아? 이제 난 다시 선자리 얻기도 힘들어질 거라고. 게다가 오늘 결혼식장에 와준 같은 치과업계 사람들은 어떻고. 그 사람들 다 내가 거짓말한 거 모르고 재혼이라고만 알고 온 건데 내가 사기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잖아. 나 창피해서 치과는 어떻게 다녀. 이직한다고 해도 이 바닥에 소문 짱 났을 텐데 어디로 이직을 하냐고. 내 인생 책임져. 신우인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을 한심해하던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소리쳤어요. 어따 대고 뭘 책임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준이 아빠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가씨고 그 착한 사람을 애까지 포기할 정도로 질리게 만든 사람도 아가씨잖아요. 게다가 거짓말로 애까지 버리고 또 엄한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한 사람도 아가씨인데 그걸 왜 바로잡아준 우릴 탓해요? 바로잡게 뭘 바로잡아요?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가씨가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건 되고 다른 사람이 아가씨 인생 망치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고 아가씨 인생만 핀다고 한들 나중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 탓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아가씨를 이 지경으로 키운 아가씨 부모님을 탓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이 그 사실을 치과업계 사람들한테는 안 들킬 줄 알고 어리석게 초대까지 했어요? 우리가 가서 폭로 안 했어도 하객들 수군거리는 소리에 누군간 분명 아가씨 실체 눈치챘을 거예요. 이에 어디 감히 우리 딸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누구한테 어리석다는 소리를 해? 너 설마 우리 딸이 변호사랑 결혼하는 거 배 아파서 우리 딸 결혼 해박 놓은 거니? 그래? 니까짓 건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누가 이혼을 해요? 오히려 제가 연을 끊을 사람은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악의 원흉인 고민형 쟤예요. 진짜 이젠 세 사람 다 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고요. 신우인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시모는 저와 남편을 잡아 뜯을 듯이 굴고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한숨 쉬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결혼식장에서의 아수라장은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절연선언까지 하니 갑자기 시모와 시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모든 악의 원흉은 그 애다. 용준이 걔만 없었어도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겠니? 걔만 없었어도 우리 딸 결혼이 이보다는 수월했을 거야. 걔 어딨냐? 저 방에 있어? 그 망할 것부터 당장 고원이든 길바닥이든 내버려야겠어. 맞아, 엄마. 이건 다 걔 때문이야. 새언니, 내 아들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어차피 새언니가 키우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내놔요. 내 애를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자유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나? 여보,
얼른 저 사람들 내쫓아. 애를 길바닥에 내버리겠다고?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시모와 시누인 갑자기 이제 모든 탓을 조카에게로 돌리며 눈을 까 뒤집은 겁니다. 저는 기겁해서 조카를 재워놓은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경악을 하며 그 둘을 힘으로 집 밖으로 쫓아냈죠. 그들은 한참 동안을 돌아가지 않고 문을 두드려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곤 돌아갔어요. 그 애 우리 멋대로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애 보내지 마라 너희들. 알았어? 안 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고민영 너도. 당신들은 악마보다도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이랑 나 더 이상은 가족으로 못 살아. 살다 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조카가 불쌍해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큰 이모님에게 듣기로 시누인 당연히 파혼당하고 그쪽 집안의 소송도 걸렸다더군요. 하필 상대가 변호사라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린 거죠. 그 남잔 시누이에게 걸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어버렸더군요. 또한 치과에서 공공연히 손가락질 받던 시누인 얼마 안 가 자기 발로 치과를 그만뒀다고 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소리를 빽 질러대던 사람이니 그런 멸시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에휴, 게다가 내가 그래도 네 엄마 큰언니 아니니 걱정돼서 집에 좀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더라. 민영이 걔 집 나갔어. 집을 나가요? 그래. 치과도 그만두고 소문이 쫙 퍼져서 서울에선 이직하기도 힘들다고 민영이 걔가 그렇게 집에서 악다구니 쓴 모양이야. 애초에 너랑 네 처에게 애를 맡기자고 아이디어를 낸 게 네 부모인데 그 아이디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거라고 말이야. 가족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짜증이랑 짜증은 다 내더니 결국 집을 구해서 나가버렸단다. 평소 남편과 좀 친했던 이모님은 전화로 남편에게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며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젠 탓할 데가 없어진 시누인 그 화살을 이번엔 시부모에게 돌린 겁니다. 시모는 자신이 걱정돼 찾아온 이모님에게 그런 시누이 이야기라며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언니, 아무리 우리가 오냐오냐 했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우리 탓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누구 덕에 치과 의사까지 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거든. 우린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어쩜 이렇게 애가 못돼 처먹었냐고. 그러니까 막 울다가 애가 집안 물건까지 다 깨부수는 거야. 자기 화를 못 참아서. 그래서 화가 난 내 남편이 애 뺨을 한 대 때렸더니만 바로 우리한테 저런 선언하고 집까지 나가버렸어. 아휴, 자식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 그 말과 함께 시모는 이 모든 사달은 다 저와 남편 때문이란 하소연도 했다더군요. 결국 듣다 못한 이모님은 시모에게 따끔히 한마디를 남긴 뒤 시댁을 나왔다고 했죠. 서로 자기 안에서 문제 찾을 생각은 못하고 남 탓만 하기 바쁜 게 셋이 다 똑같다고 해줬다. 제일 문제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네 부모라고도 말이야. 에휴, 참 내 동생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하다니. 그렇게 남탓만 하던 시누이와 시부모는 서로를 미워하며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후 시누이는 경기도 외곽 쪽 치과에 취업을 하며 2년이 지난 지금껏 시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네요. 이젠 알만한 사람은 시누이에 대한 소문을 알기도 알 테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전처럼 순진한 남자를 꼬셔서 재혼할 생각은 아마 오래도록 못할 것 같아요. 또한 두 자식 모두에게 연락이 끊기자 외로웠는지 얼마 전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광민아, 잘 지내고 있니? 넌 어쩜 이렇게 애가 마음이 모지니? 이젠 용준이도 자기 자리 찾아서 잘 지내고 산다며?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 우리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거라. 그럼 우리도 못 이기는 척 너랑 애밀 받아주마.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이 애미 쓸쓸하다. 민영이 걔네 애초부터 인성이 글렀어. 하지만 넌 착하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려는 거야. 남편과 제가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모는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에게 자신들이 관용을 베푼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하고 그 번호마저 차단을 해버렸죠. 저보다 모진 건 두 분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애를 고아원에까지 버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무섭고 끔찍해요. 죄송하지만 전 용준이에게 미안해서라도 두 분을 여전히 보고 살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두 분을 외롭게 만든 건 두 분 자신이에요. 끝내 부모에게 실망해 인연을 끊어낸 남편에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저는 그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지금 조카는 다행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린 시댁 식구들과 절연한 직후 조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불쌍한 조카를 키우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카에겐 엄연히 아빠인 심애부가 있었으니 심애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린 고민 끝에 심애부에게 문자를 보냈죠. 시댁 자체에 질려버린 심애부는 우리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용준이 아빠 잘 지내요? 용준이 일이니까 이 문자 보면 꼭 연락 주세요. 용준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용준이 아빠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진짜 부모가 키우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르잖아요. 부디 용준이를 외면하지 말아줘요. 다행히 심애부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리곤 다급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왜 용준이가 갈 곳이 없어요? 애 엄마는요? 저는 그런 심애부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늦게 심애부는 당장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이를 본인이 데려가겠다고요. 그리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우리 용준이를 내치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아빠였어요.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제 정신 자체가 산상조각나 있을 때라 그땐 애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손으로 무려 100일을 넘게 직접 보살피고 키운 제 자식인데요. 울지 마세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애초에 그런 여자에게 넘어가서 결혼까지 한 제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서름을 겪게 한 것도 다 제 책임이에요. 저요, 사실 그 여자가 저랑 살 때부터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어림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치밀하던지 물증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상 그 여자도 그 집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람 증거고 뭐고 그냥 빨리 이혼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돼서 자기 애까지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심애부는 오랜만에 만난 자신을 어색해하던 조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흐느끼며 조카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같은 약속을 했죠.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이젠 우리 용준이만 보고 용준이를 위해서만 살게.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조카는 심애부의 품에서 지금껏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심애부는 가끔씩 우리에게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고 조카의 사진도 보내주곤 해요. 때문에 우린 이제 조카 걱정은 없이 마음 놓고 있답니다. 워낙 착했던 사람인지라 우린 앞으로도 심애부가 조카를 잘 키워낼 거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저희의 바람은 부디 조카가 자기 엄마에 대해선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고 심애부 아래에서 착하게 자라는 것뿐이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신우이 같은 성향의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을 잘못 곁에 두었다간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희생양이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이지, 무작정 감싸기만 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 모두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